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면 가을 하늘이 참 높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늘을 쳐다볼 마음조차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때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제 지갑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낡고 구겨진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아내 윤정이와 당시 5살이었던 딸아이 유진이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지만 동시에 제가 왜 다시 일어서야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춥던 2월 초하루였습니다. 공장 출근길에 아내가 점심 도시락을 싸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아내의 손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별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 이제 몇 년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유진이 대학 보낼 돈도 모이고, 그럼 여보가 그렇게 원하던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기계 공장에서 15년째 용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고,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웃으며 저를 기다려주는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기 점검을 미뤄왔던 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철근 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 밑에 깔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내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었고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왼쪽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이전처럼 걷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용접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합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 윤정이는 병실을 지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일할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무능해졌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자 아내는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사과할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눈 밑의 그늘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딸아이 유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올 때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제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죠. 아빠, 언제 집에 와?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아니 집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을 마치고 꼭 들렀는데 그날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새벽녘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일하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성국 씨, 윤정 씨가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복도를 걸어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윤정이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건강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오지 않았고 회사 동료 몇 명이 형식적으로 다녀갔습니다. 딸아이 유진이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옆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빚이 더 늘었고 딸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제대로 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외면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처남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집에 갈래. 딸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올 때 저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맛봤습니다. 제 무능함이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조금만 돈 벌면 바로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창문 너머로 울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셋집은 이미 빼줬고 제 짐을 받아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3평짜리 방이었지만 그곳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15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50대 남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고, 면접을 보러 가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육체 노동이 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 일이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백수로 지내다가 겨우 일용직 공사장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면 날 품팔이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50이 넘은 남자들이 줄을 서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저도 그 줄의 한 사람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폐기물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고 그럴 때마다 현장 감독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빨리 해요. 이러다간 일당도 못 받아. 쥐녀서 평생 이렇게 취급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당 7만 원이 제게는 생존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다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 비 오는 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갑 속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 유진이의 얼굴을 보면 조금이나마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언젠가 유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이와 통화하는 그 몇 분이 제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잘 지내고 있어? 응, 아빠가. 언제 와? 매번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저도 유진이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인력사무소에서 대기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나가도 몸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고, 그럴 때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추워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무거운 철근을 나르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철근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젊은 인부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장 감독이 달려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 다치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그날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 실수 때문에 손해가 났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내일 일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짠 국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 고시원 방 안에서 제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겨울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절망이 뒤섞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셨습니다. 싸구려 소주 한 병이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취해서 길거리를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빈 공원 벤치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는 2월 말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국밥 2,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2,500원이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고 그 온기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국밥집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빛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김분자 할머니였습니다. 국밥 하나요. 최대한 무뚝뚝하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처지를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국밥을 가져오시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추웠겠네. 일하다 오는 길인가? 예. 짧게 대답하고 국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옆 테이블을 닦으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새 날씨가 춥긴 춥지. 이럴 때 따뜻한 거 먹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더라고. 너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요. 그게 어색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먹네. 더 먹고 싶으면 말해.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제 다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다리를 옆으로 숨겼습니다. 다리 다쳤나 보네. 불편하겠어.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긴.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말고 다니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첫 손님이니까.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에이, 됐어. 2,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 사양했지만 결국 공짜로 먹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또 오게.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2,000원이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김분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 많이 했나 보네. 피곤해 보여. 비 오는데 다리 괜찮아. 무리하지 말게. 요새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네. 뭐 좋은 일 있어? 할머니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부담스러운 동정도 없고 그저 자연스러운 관심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딸은 보육원에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반쯤 진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분명 제 딸이니까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요. 그래, 가족이 있으면 힘이 나지. 내가 이 나이까지 버틴 것도 가족 덕분이야. 할머니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10년 전에 갔고 아들, 딸들은 다 출가했어. 손주들도 다들 바빠서 잘 안 와. 그래도 가끔 연락하면 힘이 나더라고. 할머니의 얼굴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도 외로우시구나. 저처럼 혼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구나. 가족이 있는데 못 만나면 더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있다는 게 중요해. 어딘가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이유가 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진이도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아빠 얼굴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올 때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김치야. 가져가서 먹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나 혼자 먹으면 다 버리게 되는데 가져가. 젊은 사람이 반찬도 없이 어떻게 살아.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김치를 받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김치를 꺼내 먹었을 때 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내 윤정이가 담가주던 김치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웃으며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고 유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게는 가장 그리운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잠결에 울었나 봅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력사무소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언젠가 유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아빠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직 완전히 타오르진 않았지만 적어도 꺼지진 않은 불씨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일용직 일은 계속됐고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국밥집을 드나들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5일, 유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유진이를 맡긴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번이 유진이가 7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넘게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유진이 생일만큼은 꼭 함께 해줘요. 아이한테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윤정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매년 유진이 생일은 내가 챙길게.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보육원에서 혼자 생일을 보낼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와 케이크와 선물을 주는데 유진이만 혼자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유진이 생일을 챙겨줘야겠다고. 그날 일을 마치고 받은 일당 7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케이크 가게에 썼습니다. 작은 초코 케이크였지만 제 형편에는 큰 사치였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걱정됐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김분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해? 아, 할머니.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케이크를 보더니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운 사람 있나 보네. 들어가 봐야지. 왜 밖에서 서성거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지. 가.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국 씨, 오랜만이네요. 유진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생일이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다른 아이들이랑 놀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 선생님이 유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진이는 많이 컸고 얼굴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내밀었지만 유진이는 그저 저를 바라만 볼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1년 전 보육원에 맡길 때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유진아, 아빠 모르겠어. 유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무릎을 꿇고 유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왔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돈을 벌어야 해서. 미안해.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나 데려가. 나 여기 싫어.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나가주었고 우리 부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또 약속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약속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이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는 보육원 생활에 대해 조금씩 말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선생님들도 잘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결국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거기가 어디야? 엄마가 별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유진이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낮에도 볼 수 있어? 응, 엄마는 항상 유진이를 보고 있어. 유진이가 잘 지내는지, 아프진 않은지. 유진이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보고 있어? 나 잘 있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아빠와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제 무능함이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 유진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곧 와? 응, 곧 올게. 약속해.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유진이의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감촉을 잊지 않기 위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분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밥을 끓여주셨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요? 딸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비가 무슨 소용입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아니라 일어서려고 노력하느냐지. 너는 지금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늦은 건 없어. 오늘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치료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절뚝거리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바닥에서 기어오르자.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용접 기술을 다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앉아서 하는 정밀 용접이나 작은 부품 수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중고 용접 장비를 알아봤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끼니도 줄였습니다. 국밥집에서 2,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김분자 할머니는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셨습니다. 요새 뭔가 다른 게 있네. 눈빛이 살아났어. 할머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된 일자리 찾아서 딸 데리고 오려고요.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자식은 부모 곁에 있어야 해. 할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5월 중순쯤 평소처럼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 올 줄 알았어. 이거 줄 게 있어. 할머니가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아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주일 전쯤에 꼬마 하나가 여기 왔었어. 아빠를 찾는다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여기 자주 온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너 얘기 같아서 편지를 받아뒀어.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혼자요? 응, 보육원 선생님이랑 같이 왔더라. 너를 찾아다녔나 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 나 유진이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랑 아빠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빠 여기 온대요. 아빠 밥 잘 먹어요. 나도 잘 먹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다는 것이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써서 전해주려 했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유진아.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어른 남자가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텐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어, 울어. 참지 말고 다 울어버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췄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 유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포기하면 유진이는 어떻게 돼요? 저라도 버텨야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자식은 부모가 버티는 이유야. 내가 이 나이까지 버틴 것도 자식들 때문이지.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형, 요새 좀 달라졌네. 전에는 맨날 우울해 보이더니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더라고. 뭔가 좋은 일 있어? 응, 있어. 다시 시작하게 됐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현장 감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용접할 줄 안다며? 예, 15년 했습니다. 우리 작업장에 용접 보조 자리가 하나 났는데 해볼래? 일당은 10만 원이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용직보다 3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용접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지는 못했지만 앉아서 하는 작업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15년의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제 솜씨를 본 용접 기사들이 감탄했습니다. 형님 실력 좋으신데요. 이 정도면 메인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야.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메인 용접사로 일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다리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고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그 돈으로 먼저 다리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잘 붙었네요. 근육이 약해진 게 문제인데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은 봐야죠.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6개월. 긴 시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좋아지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유진이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이의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습니다. 아빠 밥 잘 먹어요. 그 한 줄이 제게는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빠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어야 유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매주 유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육원으로 편지를 보내면 유진이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조금씩 반듯해지고 문장도 길어졌습니다. 그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국밥집 김분자 할머니는 제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얼굴이 완전히 펴졌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유진이 편지 전해주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 없어. 다 내가 한 거지.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유진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편지 보면 엄마 얘기가 없던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제 무능함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건강했으면 아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 누구 탓도 아니야. 다만 운이 나빴던 거지.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갔어. 50도 안 되어서. 그때 나도 너처럼 자책했지. 내가 더 잘했으면 병원에 더 일찍 갔으면 하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자식들 때문이지. 새 식구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이 가게도 그때 시작한 거야.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우고 또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물론이지. 너는 이미 일어서고 있잖아.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달째였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절뚝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발 없이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걷고 있어. 작은 것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국밥집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목발 없이 걸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잘했네. 다 나은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완전히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유진이 데리러 갈 수 있겠네. 네, 그게 목표예요. 재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9월 말 현장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메인 용접사로 일해볼 생각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다리가 아직. 봤어. 요새 많이 좋아진 거.
그리고 기술은 확실하잖아. 일당 15만 원에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해. 어때? 15만 원. 그리고 정규직. 이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메인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50만 원. 오랜만에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합치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 김성국입니다. 아, 김성국 씨.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준비하셨는데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집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진이를 돌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오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유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유진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괜찮은 투룸을 찾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빈 집에 들어갔을 때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제대로 된 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구를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중고지만 깨끗한 침대 2개, 작은 식탁, 냉장고, 세탁기. 유진이 방에는 작은 책상과 옷장도 샀습니다. 분홍색 커튼도 달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집 구했어요. 유진이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건 국밥 한 그릇 주고 말 몇 마디 건넨 게 전부야. 나머지는 다 내가 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몇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요. 11월 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케이크와 선물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큰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좋아할 만한 인형도 샀습니다.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성국 씨 오셨군요. 서류 다 준비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유진이 부를게요. 잠시 후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7살 반이 된 유진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유진아, 아빠 왔어. 유진이는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편지 고마워. 응, 아빠도 유진이 편지 잘 받았어. 유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 반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아빠랑 집에 가자.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응, 새 집이야. 유진이 방도 있어.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이제 아빠랑 계속 살 거야. 보육원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고 유진이의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유진이의 1년 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면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친구들 그리울 거야. 그래도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지?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유진이는 집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 여기가 내 방이야? 응, 유진이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유진이는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1년 반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빠, 맛있어. 그래, 아빠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아빠가 해주는 거라서 더 맛있어. 밥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기 엄마랑 유진이랑 찍은 거야. 유진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예쁘다. 나도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기억나. 응, 조금. 엄마가 날 안아줬던 것 같아. 엄마가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하늘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유진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을 제 손에 꼭 쥔 채로요.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 아이를 지켜야지.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제가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요리도 잘 못했고 집안일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유진이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줬어. 그래, 고마워, 유진아.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유진이는 이것저것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아빠, 이거 사 먹어도 돼? 응, 사자. 유진이 좋아하는 거 다 사자.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진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빠랑 유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주는 거야. 고마워, 유진아. 이거 아빠 보물로 간직할게.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아빠가 유진이 놓을 리가 없잖아. 약속해. 약속해.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유진이를 데려온 후 첫 주말, 저는 유진이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김분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성국이.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유진이구나. 유진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 앞에서 수줍어했지만 곧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인사도 잘하네. 이리 와봐. 할머니는 유진이를 가까이 불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쁘다. 아빠 닮아서 착하게 생겼어. 할머니, 이 아이가 제 딸 유진이에요. 유진아, 이 할머니가 아빠를 많이 도와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둘이서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네. 보기 좋아.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저 국밥 몇 그릇 준 게 전부인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할머니의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나도 외로웠어. 성국이가 오면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웠지. 유진이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응, 할머니는 혼자 살아. 가족들이 다 멀리 있거든.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치, 아빠. 그럼 자주 오자. 할머니는 유진이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도 유진이를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커서 뭐 하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네, 아빠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날 찾으러 왔잖아요. 나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유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감동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는 벌써 강한 아이야.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도 잘 견뎠잖아. 네, 선생님이 아빠가 곧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잘했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야.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유진이를 데려온 지 5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성국이. 왔구나. 괜찮아. 그저 나이 탓이지. 의사 말로는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무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게를 그만두면 뭐 하고 살아.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하지만 건강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구가, 사람은 말이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해. 그게 없으면 금방 늙어버려. 나는 국밥집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유진이랑 함께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뭐, 안 돼. 너 일하느라 바쁘잖아. 괜찮아요. 주말은 시간 있어요. 유진이도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대요.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국밥집을 도왔습니다. 제가 간단한 조리를 돕고 유진이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시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성구가, 국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야 해. 네, 할머니. 유진아, 접시는 물기를 잘 닦아야 해. 네, 할머니. 국밥집은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도 가족들이 다 나왔네. 보기 좋아. 할머니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손님들의 말에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친구야. 저 꼬마는 손녀 같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를 데려온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성국 기사,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되면서 월급도 올랐고 4대 보험도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이제 정규직이 됐어.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진짜, 아빠 대단해. 유진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품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유진아, 아빠 약속할게.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아빠랑 계속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내 윤정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윤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유진이 잘 크고 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어.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당신 목까지.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볼 때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정이가 남겨준 유진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니까요. 9월이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입학식이 있던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학교에 갔습니다. 유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나 멋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입학식장에는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생겼어. 그래? 잘 됐다. 아빠,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했어.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분자 할머니가 특별히 잡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입학 축하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성구가, 너도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지. 가족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가족.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내 인생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에 대해서 써도 돼? 아빠를? 응,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래. 나는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아빠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를 찾으러 왔잖아. 그게 진짜 영웅이래. 딸아이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니. 저는 그저 아비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유진이에게는 영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고마워, 유진아. 아빠도 유진이가 영웅이야. 내가 왜? 유진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유진이가 있어서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부녀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자고 졸랐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도 트리 놓자. 그래, 사자. 예쁜 거로. 트리를 사서 거실에 장식했습니다. 작은 트리였지만 전구를 달고 장식을 하니 집 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예쁘지? 응, 예뻐. 유진이는 트리 아래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한테 쓴 편지야. 하늘에 있는 엄마가 볼 수 있을까? 편지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유진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나 지금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 행복해요.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이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분명 이 편지 볼 거야. 그리고 유진이가 행복하다는 거 알면 엄마도 행복할 거야. 정말? 응, 진짜야.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국밥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트리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케이크까지 사오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뭘, 가족인데. 함께 보내야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소원 있어요. 뭔데?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나랑. 할머니는 유진이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있자. 할머니도 그게 소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신나서 눈을 맞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눈이다, 눈. 조심해, 넘어져. 하지만 저도 유진이처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기적 같았으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유진이 잘 크고 있어. 나도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앞을 보고 나아가겠다고. 유진이가 잠들자 저는 거실로 나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눈 내리는 밤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구나. 새해가 되었습니다. 유진이를 데려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정규직 용접사가 되었고, 유진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유진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새해 소원 빌어야지. 그래, 뭐 빌 거야? 나는 아빠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유진이 소원도 빌어야지. 나는 지금도 행복해. 더 바랄 게 없어.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유진이 덕분에 행복해. 고마워, 유진아. 아빠, 나도 고마워. 날 찾아와 줘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61가 되었고, 유진이는 이제 13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용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 5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름은 새봄 용접입니다. 제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했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만큼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15년의 경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갔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유진이는 항상 다른 친구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아버님이 잘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분자 할머니는 지금도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 78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저희는 여전히 주말마다 국밥집에 가서 할머니를 돕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요리도 제법 잘합니다. 할머니,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그래, 우리 유진이가 이제 다 컸네. 할머니는 유진이를 친손녀처럼 아끼십니다. 명절 때는 저희가 할머니 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의 자녀분들도 저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절망하던 그때,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때,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 울던 그때를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김분자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저도 그 절망의 구덩이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김분자 할머니 같은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아내 윤정이를 그리워합니다. 가끔 유진이가 엄마를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사합니다. 윤정이가 남겨준 유진이 덕분에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지갑 속 낡은 사진은 지금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윤정이가 바랐던 것처럼 유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며칠 전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럼 보고 있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엄마가 행복해 하실까? 당연하지. 유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유진이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구나.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은 길고 험난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넉넉하지 않고 가끔 다리가 아프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있고 가족 같은 할머니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유진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잘 다녀와.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요. 지금도 가끔 옛날 그 고시원 방을 지나갑니다. 그때의 절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밥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여전히 2,000원입니다. 할머니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잖아.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국밥을 주신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유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국밥집에 들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유진이를 재우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유진이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윤정이와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